때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는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혐오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죠. 달러를 위협하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약간 부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 박종환 작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나 그리고 중요한 코인들 위주로 해서 인사이트들을 제 나름으로 좀 전해드리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책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게 됐는데 시중에 굉장히 많은 또 비트코인 책들, 암호화폐 책들,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알트코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종류들,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한 책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알트코인의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이 알트코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좀 녹여놨는데요. 만약에 알트코인 투자를 만약에 비트코인을 넘어서 한번 해보고 싶으신 구독자님들은 읽어보시면은 좀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96,00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관세 이슈 때문인가요? 지금 관세 이슈도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슈가 하나가 더 좀 추가가 됐습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난주,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난주 한번 상황을 보면은 관세 이슈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타격을 좀 크게 받았다가 이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고 나서 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암호화폐는 그 이후로도 좀 힘을 못 썼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규제 이슈가 명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의 국가적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크립토 차르 데이비삭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갑자기 좀 자철한 거죠.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이렇게 크립토 차르가 지금 등판을 하니까 뭔가 암호화폐의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좀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우호적인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여러 관료들이 이 전체적인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 다 결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의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이 검토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은 이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언제든지 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악재들, 그렇게 막 심각한 악재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지만 이런 악재들에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90K 상단에서 거의 100K를 경계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는 과거 대비로 좀 많이 달라졌다. 체질이 달라졌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는 건데 대신에 비트코인은 잘 지킨 반면에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좀 두드려 맞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아직까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이런 강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거를 이번 사태에서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상반기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략적인 좀 감을 좀 잡고 싶은 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오르면 어디까지, 어느 정도 느낌까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극단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서 헤이즈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이고 비트맥스라고 하는 거래소의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70K에서 75K 갈 수 있다. 이런 공포스러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은 사실 초비상에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시점까지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오히려 좀 기회라고 보는 편입니다. 시장이 공포감에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결국은 중요한 기회들을 얻게 되는데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단기 보유자들 즉 이 시장에 들어온 지 6개월 미만의 투자자들이 어떤 구간에 가장 많이 매집을 했는가, 즉 평균 비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 구간이 대략 90K를 상단으로 해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구간을 잘 방어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구간에서 또 방어를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몇 번 더 터치하다가 이제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85K 그때까지도 감안은 하고 있어야 되죠. 아, 그 주식으로 치면 그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물대. 매물대가 깨지면 이제 추가 하락이 좀 무너지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패닉 셀링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다. 그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죠. 그럼 알트코인들은 이 매물대가 깨진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거의 가져가는데 워낙에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움직임들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더리움이 좀 심각한데, 이더리움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이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승장 구간에서는 보통 200일 이동 평균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비트코인 200이평선을 지켜라. 요게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 수준을 넘어서 200주 이평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실은 뭐 심각하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펀더멘털이 내려왔고, 그런데 이더리움이 지금 또 더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지금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관들마다 이더리움 펀더멘털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있고, 펀더멘털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은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우선 이더리움이 펀더멘털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면은 이 수수료 수익이 역대급으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네트워크 사용성이 네.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사용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공급량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무한 발행이고 공급량을 갖다 소각에 의해서 조절해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지금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더 멀지라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때까지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들, 사용성의 관점에서, 지금 네트워크의 사용성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너무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이 트럼프 일가는 또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는데, 그거는 기관들은 꾸준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TVL이라고 해서 이 자본 예치금들이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현재 굉장한 과도기에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3월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또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전체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인데, 또 솔라나라든지 XRP 같은 또 다른 우량 프로젝트들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 좀 더 낫고, 근데 민코인 같은 건 또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것들을 알트코인만으로 점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네. 이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들이죠. 연준에서는 또 이제 금리 서두를 필요 없다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제 CPI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텐데 뭔가 긍정적이진 않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또 어떻게 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오스탄 구스비라고 해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관세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또 반면에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파인데 좀 비둘기파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연준에서도 뭔가 스탠스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지금 또 상원에서, 청문회 증언에서 파월이 또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 결국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거시경제 이슈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일단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뭐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좀 힘을 얻고 있죠. 그래서 그 근거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이 관세 전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 2018년도 중반부터도 거의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지만 오히려 그때 물가는 더 안정이 됐고, 그리고 나스닥은 한번 크게 부대낌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불확실성을 일으키고 있는 거 맞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는 좀 보지 않는 관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투자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확고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이 있죠. 네. 우리가 어쨌든 더 싼 가격에 매집을 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 촬영 시점에서는 약간은 이제 가격이 좀 어중간하게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보유자들의 뭐 실현 가격, 그런 구간들까지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를 좀 준비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부터는 사람들이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대일까요? 우리가 어떤 정해진 원칙은 아닌데, 비트코인을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 매집할 때는
기본적인 가이드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가이드냐 하면은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 지표는 이 단기 보유자들이 현재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하는지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하는지를 좀 알게 되는 지표인데 만약에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패닉셀링, 즉 공포에 빠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매입 타이밍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SOPR 지표가 요 기준이 1인데 1보다 내려가면은 좀 용기를 내 가지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다른 지표들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같이 활용을 해보면은 조금 더 깊은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차트 지표들도 들어가고 추가적인 온체인 지표도 들어가는데 심리 지표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그 구간에서 극도의 어떤 공포 단계까지 떨어지게 됐을 때는 요때는 여러 가지 지표 방향성이 일단 상당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매집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투자자들 잘 모르니까 이제 한 7만쯤에 들어가서 괜찮다. 뭐 이렇게로 하면 가격대로 좀 정해진 건 있을까요? 가격대는 그 지표를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격이 이 구간이라고 하기에는 네. 지표들이 뭔가 가리킨 방향이 다른데 7만이면 충분히 매집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간까지 떨어지는 거는 아마 현재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원하지 않으실 텐데 어렵지 않을까를 보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까지 내려가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일상적인 패턴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의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네. 다른 정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 구간을 찍고 오지 말라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의 패턴에서는 웬만한 호재들이 나와도 그 전에 또 바이더 딥이 나와가지고 네. 많이 좀 가격을 견인해줬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가 5만 얼마였었죠? 그때가 대략 7만대보다 조금 더 하회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올라왔죠. 그러면 7만까지 간다는 얘기는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이제 더 낮은 가격이긴 했는데 거의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호재들이 너무 많이 이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도의 공포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가장 좋은 관점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우량한 알트코인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특정 유튜버의 말을 듣고 샀는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시가총액 톱 20, 30, 50위권 내에 들어가는 코인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다리면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코인 투자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계산을 해서 네. 움직였는데 팔자마자 오르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샀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시그널에서 이 정도 구간이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유의미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구간이 아닌 데서 섣불리 내가 감정에 앞서가지고 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어김없이 실패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알트코인은 지하실 밑에 그 더 밑에 지하실이 더 있고 그 밑에 또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입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도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몇 배씩 상승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이 현재 시점은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물론 지금 트럼프가 취임이 됐고 첫 번째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관세지만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인과 관련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 임기 끝나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우선 이거는 이제 가격은 제가 기대치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거다라는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즌 그래도 과거 사이클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2025년에 한번 정점을 찍고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뭔가 시장의 환경이 바뀌었고 기관들이 채택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기대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요 국면 들어가기 전에 대세 상승장 정점은 개인적으로 한 20만에서 25만 달러가 그냥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올해 안에 뭔가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나거나 했을
때는 여기서 더 많은 어떤 업셋들이 있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 지나서 이제 트럼프 임기 끝나는 그 구간까지 가면은 요거는 이제 기관에서도 이렇게 내놓은 기관이 있긴 한데 한 50만 달러까지는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요건 좀 지극히 개인적으로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지는 근데 않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바꾸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네. 구간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올라탈 때도 상승하기 전에 반드시 매집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단기 미실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말을 바꾸더라도 네. 그때 대응 전략으로서 매도를 하던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구간에서 올라타게 되면은 그 말을 바꾸더라도 이미 너무 많은 미실현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네. 그 구간에서 손절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다리면 또 떨어지고 이런 어떤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는 투자의 관점에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코인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상향할 거라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확고하게 그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는 거의 확고하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금 시가총액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 믿음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또 사실 투자가 좀 가능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유튜브 찍으려다 못 찍었었는데 금이 동났대요, 국내에. 근데 금을 현물로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벌어졌는데 코인이랑 금이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코인과 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원래 같이 가야 되고 또 같이 가는 구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고쯤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뭔가 디커플링이 되면서 아무래도 기관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어떤 정체성의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가지고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나스닥이나 S&P와 더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상관관계 보면은 오히려 금과는 좀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라면은 이 S&P나 나스닥과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도 금 가격이 오를 때 비트코인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또 역전을 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직접 다 그려보진 않았는데 오늘 나온 이제 분석에서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이제 3개월 후행한다라고 밝힌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이 3개월 먼저 가고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금도 비트코인도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나스닥과 커플링 되어서 가고 있지만 향후에 또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은 또 금과 같이 가는 구간들이 나타나고 이후에 또 다시 또 디커플링이 되고 나스닥과 같이 가고 요 구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상승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면적인 속성 때문에 금과 같이 갈 때도 상승을 하지만 물론 이 구간들이 커플링이 되는데 중간에 렉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을 가져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요걸 예로 들 수 있는 게 2023년에 중소기업들이 파산했을 때 이 미국 증시는 무너졌지만 비트코인은 그때 또 달려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또 이 정체성 자체가 디지털 금의 속성으로서 갔다가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동안에 뭔가 AI에 힘을 실어주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나스닥과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또 금을 모으고 있고 미국은 또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금을 모으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일단 금의 가격이 왜 더 올라가는가?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 정체성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보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정체성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위험 자산의 속성을 더 많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흐름들이 계속 가게 됐을 때 비트코인을 미국이 왜 선택했는지 그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그동안에는 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워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2018년도, 2017년도 요때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는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혐오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죠. 맞아요. 달러를 위협하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중국도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달러 유출이나 외화 유출 때문에 스탠스를 바꾸면서 이 흐름들이 금으로 더 많이 실린 거고요. 그 사이에
비트코인을 미국은 폭발적으로 모으기 시작을 했고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가져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럼 향후의 흐름들이 이어졌을 때 중국이 지금 시장 자체가 달러 패권이 뭔가 다시 재설정이 되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뭔가 이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계속해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가운데서 중국이 계속해서 금에만 집중을 할 것인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패권에 대해서 욕심이 없을 것인가, 그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브릭스의 어떤 구도들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금이 더 위에 있는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더 비트코인이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논리들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단위에서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채택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향후에는 금의 위상을 추월할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하면은 항상 고질적으로 나온 악재가 하나 있잖아요. 사토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네, 그 물량들은 언젠가는 또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 많은 기관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희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토시 물량 여전히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채굴자들의 물량도 절대적인 위치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채굴자 물량들보다도 이미 미국의 기관들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다는 거는 미국 정부가 이걸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뛰어넘는 패러다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회사명을 스트래티지로 바꿨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작년 말부터 매집을 하는가, 매주마다 막 몇천 개씩, 만 개씩 매집을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블랙락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오늘 전해진 소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물량을 갖다가 지난 3분기 대비 4분기에 2배 이상 늘렸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즉 미국의 기관들은 또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사토시는 살아있다 생각하세요? 죽어있다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의 스탠스로는 아무래도 살아있는 분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네, 너무 안 움직이고 있고 이 정도까지 미동 없이 갈 수 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지력을 거의 신의 경제에 가까운 어떤 의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생존 가능성이 살아있을 가능성보다 조금 더 낮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거의 그 물량들 100만 개가 요지부동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죽었고 그 비밀번호 아무도 몰라서 풀 수 없다가 되면 그냥 자사주 소각처럼. 그렇죠. 그것들이 완전히 묶인 자산으로서 공급 충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안 움직이는 물량들이 많고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들수록 개수 자체가 어차피 2,100만 개에서 계속해서 가용 자산들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아마 그런 물량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은 가치는 더 늘어난다라고 우리들은 이제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꼭 그런 분 말고도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아니면 저번에 영국처럼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콜드 지갑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죽은 거와 별 다를 바 없는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추산하기로는 수백만 개 됐을 거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정확하게 추측은 할 수 없고 지갑의 이동들을 일단 다 트래킹을 해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들인데 많게는 전체 2,100만 개 물량에서 이거 좀 극단적인 분석인데 막 30-40%를 얘기하는 입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보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15에서 20%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관점들이 많이 좀 힘을 얻고 있긴 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얼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물량들을 거기다가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이건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체성이 좀 변화되는 과정들인데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화폐 용도로서 탈중앙화된 화폐였는데 지금은 이 물량들이 거의 장기 보유자들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묶여 있어가지고 거래소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지갑들도 그냥 요지부동하게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 최초의 어떤 취지를 잃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가 더 확고해지고 있는 거죠. 장기 보유자들은 그냥 이거 절대 안 움직여. 그리고 마지막에 대세 상승장에서 한번 움직이고 또 모아놓고 이거 4년 동안 안 움직여. 이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을 노력하는데 그때 이제 헐값이었으니까 한 뭐 10비트코인 정도 사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만 찾아내면 대박 부자 되는 건데 지금 못 찾아가지고 막 엄청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비밀번호도 알 수 없고 그거는 찾을 수가 없죠, 개인이. 근데 이제 콜드월렛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이제 넘버를 알고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찾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그 지갑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주소를 갖다 보관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데 그분이 뭐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지갑을 찾지 않고는 이 조 단위의 이 비트코인을 다시 가져올 수 없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행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의 특성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죠.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모을 생각이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저희는 비트코인을 모으는 단계보다도 더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도 뭐 투자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업계분들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일단 차치하고 우리는 소비자 보호부터 좀 해야 되겠다. 요 관점들이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안 막아도 될 것들까지도 과도하게 먼저 막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데 향후에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권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걸 또 안 받아들이기에는 제한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럼 이거를 깔끔하게 다 양지화하자. 더 투명하게, 더 잘 거래할 수 있게 뭐 제도를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은 추진하는 게 없나요? 지금 이제 법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그것들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준비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어느 수준으로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 결국 이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큰 것처럼 사실은 이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비 시점이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를 했는데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제도들을 같이 정비를 할 거기 때문에 요때에 맞춰서 전체적인 어떤 다 포인트들이 다 잡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더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덕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이 깨달았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없으신가요? 전 표정만 보면 알 것 같아요. 오늘 또 덕분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